다가구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납된 현재 연체된 월세를 제가 한번 공개를 했어요. 수도를 끊는다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거를 해서도 여러분들 건물주 안 되겠네요.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쌓이는 불로소득의 대명사, 또 현시대 무소불위의 상징으로 비춰지는데 건물주도 그 고충들이 나름 있다고 좀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주라고 하면은 다들 뭐 고충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다 고충이 있습니다. 재벌이신 분들도 다 고충이 있고 다가구 주택에 또 건물주이다 보니까 고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일 고충은 뭐냐면 일단은 임차인분들한테 연락 안 오는 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제일 깔끔해요. 왜냐면 저도 임차인으로 살면서 느꼈지만 임대인한테 연락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분들한테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 사실 많은 가구수들을 또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연락이 또 안 올 수는 없어요. 최근에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된대요. 변기에 금이 간 거예요. 그 미세하게 그 금 사이로 이제 물이 계속 새는 거죠. 이런 보수가 만약에 안 되면 도기를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임차인분이 또 잘못해서 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부러 또 그러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닌 거야 말 이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로서는 고충이지 않을까. 뭐 물론 상가를 또 가지고 계신 건물주들도 있을 거고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많지만 저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고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요번에 세미나를 했었을 때 미납된 현재 연체된 월세를 제가 한번 공개를 했어요. 비공개 라이브 때. 그만큼 저도 이제 연체가 있어요. 사실 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 일부러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사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고 안 써야 되는 분들이 딱 명확해요.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좀 연락을 좀 하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뢰가 있는 중개사님을 통해서 임차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를 할 때는 중개 보조원이 별로 없어요. 보통 소장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가구 월세는 소장님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보조원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계약할 때 도장만 소장님이 찍어요. 건당 비용을 또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조원 분들께서 수당을.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당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괜찮든 안 괜찮든 일단 계약 성사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소장님 좀 믿고 할 수 있는 곳들로 좀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계약을 하다 보면 월세가 좀 체납이 되잖아요. 그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소장님이 또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세요. 뭐 제가 듣기로는 수도를 끊는다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거를 해서도 막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또 사실 건물 주인으로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특별하게 없는데요. 굳이 생각하면 소방이죠, 소방. 소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건물에 따라서 급수가 나뉩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건물들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뭐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되는 건물들도 있고 작동기능 점검 필요 없이 그냥 매월 점검표만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긴 한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뭐 내가 건물주라고 해서 매월 내가 가서 점검해야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 소방업체가 다 있어요. 소방업체랑 매월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월 얼마씩 비용을 주고 사용계약서 발행을 하면 그 소방업체에서 와서 건물 다 확인하고요. 점검표까지 다 작성하고 소방서에다가 다 제출해줘요. 뭐 제가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1년에 한 번 작동기능 점검을 한대요. 알아서 소방서랑 날 잡으세요. 그러면 언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 이상 없이 넘어갔다.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드리고 보완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안전 이런 것도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저는 뭐 전기안전 이런 건 없어요. 보안 CCTV 이런 거는? CCTV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CCTV 이미 설치돼 있잖아요. 보안 관련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고 안전책임 관리자가 누구다 명시만 되어 있으면 할 게 없습니다. 저도 제 건물 안 간지 1년 가까이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 이게 정말 불로소득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게 카페도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 관련해서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게 프로토예요. 프로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얼마 들어온다. 프로토의 업종이 있어요. 또 카페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근데 말이 프로토죠. 사실 프로토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프로토여도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로 5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편한 게 어딨나. 소방안전관리 업체 혹은 주택관리 업체 이런 걸 쓰면은 좀 비용도 나가잖아요. 수익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얼마 정도 나갈까요, 월에? 최근에 저희 거북이님이라고 낙찰 받은 수강생분이 계세요. 서울 사세요. 서울 사는데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업체에 맡기고 계세요. 복도 청소라든지 주차장 청소도 해주시고, 그 외에 등이 나갔다, 수전이 고장났다,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 이렇게 민원을 들어오는 거를 그 관리업체에서 다 받아요. 그 외에 이제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비용만 드리면 돼요. 인건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2만 원 정도 주고 계세요. 22만 원을 내가 수익을 안길 수 있다면 좋겠죠. 수익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22만 원을 더 벌겠다고 그걸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사실 어렵죠. 그 시간에 물건 하나 더 검색해서 단타를 하나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또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업체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각자 또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가구는 어떤 건가, 내가 관리비를 더 받아서 수익률을 더 높이되 내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난 관리비는 조금 내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만 처음에 컨셉을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 받으신 수강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리비는 별도로 임차인들이 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 22만 원도 임차인분들이 내시니까 저희는 지불할 게 없는. 아, 그렇죠. 제가 듣기로 세대당 5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70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22만 원 주시고 통신비가 16만 원 정도 나가시니까, 그럼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는 내 수익이 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월세 외 부가 수익에서 나가는 거라 손해는 아닌 거죠. 그렇게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분들이 보통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월세 계약을 하시면 그 계약 기간까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는 사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빼주거나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통상은 이제 복비를 알아서 맞춰서 가시면 상관없다, 이렇게 보통 많이 협의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해요.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에 좀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거래를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을,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럼 그때까지 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나가기로 하면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제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PD님이 되게 황당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계약 파기잖아요. 그게 계약 파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해요. 제가 왜 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고충?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충이 있다. 또 하나는 애완동물에 대한 고충. 일단 기본적으로 애완동물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 정말 사정이 있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걸고 애완동물을 들어오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방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 출근을 하시고 아침에 주무시는데, 그분은 아침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혼자 있으니까 막 짖거나 긁거나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끔 중재를 해줄 때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통은 업체에서 해주는데 저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고충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고충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건물주 안 되겠네요.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다 해먹겠습니다. 주차예요, 주차. 주차에 대한 고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주택이라는 곳은 애초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별로 없고 3대 정도밖에 보통 못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정하고 와요. 애초에 난 주차를 필요 없어 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덜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 또 인근 또 많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1층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나름 넓거든요. 10대 이상 돼요. 그 대신에 가구당 한 대는 안 돼요. 그게 단점인데, 주차가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상 왔더니 주차가 불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은 하진 않아요. 인정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주차가 편하겠다고 생각을 들어왔다가 인근에 보니까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주차가 괜찮은 거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심한 임차인 분들이 있어요. 차를 2대를 대요. 아파트도 그렇고 다가구 빌라도 그렇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주차 로얄 자리 있는 거? 나오기도
나오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칸이 좀 넓어서 문 열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특히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햇빛이나 빗물 다 맞잖아요. 어떤 데는 다 가려준 데가 있어요. 그 로얄 자리를 맡아놔요. 근데 뭘로 맡아놓냐, 혼자서 타는 전기 자동차라고 할까요? 되게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런 거를 거기다 주차를 좋은 데다 해놓고 본차로 나가요. 그리고 그 전기차를 빼고 거기다 댄 다음에 그 차는 조그마니까 거기다 대놔요. 앞에 근처에다가. 그렇게 해서 맡아두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 때문에 한 대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오는 부분들은 고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뭐 한 1년에 한 번 오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도 고충이다. 계약을 하러 매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 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계약을 이제 내려갈 때마다 해야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저는 한 달에 2-3건 정도는 하는 것 같거든요. 가까운 모르겠는데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다 위임으로 해서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서류 드리면 다 위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저희가 내려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오늘 계약한 날 까먹은 적도 많고요. 제가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약 뭐 넣기로 했다 이미 초안 받아놨고 그대로 하기로 했고 서류 들었는데 제가 그날 몇 시에 제 계약하는 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것도 뭐 고충은 아니네요. 고충이라 하면 등기 받는 거? 근데 요즘 이제 저는 등기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 동마다 담당해 주시는 집배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저 하도 등기가 많이 오고 하니까 뭐가 온지도 알고 하니까 넣어놔주세요, 무인 우편함에. 그럼 제가 찾아가면 되는 거라서. 아, 묵시적 갱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확 자꾸 갱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만약에 임차인이 요때까지 계약 날이다 하면 그건 알고 있어야겠네요. 만기? 네, 만기. 아니요, 안 체크 안 해요. 어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체크를 하는 이유는 월세를 더 올리려고잖아요. 안 올려요. 그냥 쭉 갑니다, 저는. 쭉 가고 만약에 나가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세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월세 잘 내고 감사하잖아요. 월세 하루도 안 빌리고 잘 내시는 분한테 딱 묵시적 갱신기가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되면 10만 원 올립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생각 안 합니다. 아무것도 체크 안 해요. 그래서 1년 계약하셨던, 월세 계약하셨던 분이 있어요. 4년 동안 그 한 번의 계약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 사이 시세도 많이 변했을 텐데.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월세 하루도 안 밀리고 4년 동안 전화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문자 한 번 왔어요. 문자. 첫 1년 지났을 때 1년 더 살아도 되는지. 네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쭉 사시더라고요. 아, 진짜 불로소득이네요. 그쵸.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월세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제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진짜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면서 전화 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실이 하나 나게 되면 부동산에 올려놓으니까 부동산에 연락이 많이 오는 게 고충이거든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에어비앤비니 뭐니 뭐 이렇게 하도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률로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너무 좋아요. 근데 뭐 5분 10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 5분 10분이 아니에요. 내 몸을 다 갈아놓고 있더라고. 아, 그거 보니까 야, 정말 다가구는 정말 편하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가구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300에서 500 정도는 정말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게 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한 채 기준입니다. 두 채, 세 채가 늘려지게 되면 더 금액들이 더 크게 들어올 텐데, 사실 한 달에 월세를 다 빼고 1000만 원 들어온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거든요.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죠? 그렇게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건 맞고, 그만큼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직장을 다녀도 아무런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만큼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2년 뒤에 정년퇴직 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신축 상가 분양이나 창업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구 주택 낙찰 받아서 편하게 월세 소득 누리시면서 그 이후에 투자까지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